저는 우리 논술 연구소장이고요. 이름은 송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애들 지금 다 6학년 이제 졸업하는 애들 있으시죠? 그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약간 그 말년병장 분위기 좀 나지 않나요? 이렇게 군대 제대 앞두고 있는 애들 같이 마음이 풀어져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초등학교 공부를 무사히 끝내셔서 저는 이제 큰애가 내년에 7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남아있죠. 이제 시작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대입이죠. 아무리 뭐 창의적인 교육이다 뭐다 해도 결국은 포커스가 다 대입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대입이고요. 그렇다고 뭐 대입 얘기를 쭉 펼칠 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고3 학생들 위주로 쭉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어울릴까 모르겠다만 재수종합반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수종합반에 가보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국어의 배신. 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딱 쓰니까 어떤 지금 부모님들은 눈빛을 보면서 찡긋하면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부터 그 전부터죠. 영어 몰입교육 시작하고 수학교육 시키고 교육 많이 시키죠. 그래서 영어 수학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죠. 근데 막상 수능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국어가 배신을 때려요. 국어 너무하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수학은 실제로 뭐 대성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좋은 학원 가보면요. 국어만 100점 받으면 이제 서울대 가는 거예요. 영어도 100점 받았고 수학도 100점 받았고 뭐 과학 과탐도 100점 받았고 다 좋아요. 오케이. 올 1등급이에요. 근데 국어만 4등급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저 같아도 재수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재수하는 사람들이나 그 애들이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국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 패턴은 상위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럼 이제 국어는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어머님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해요. 고등학교 가면 특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니 딴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왜 국어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판을 뒤엎는 아주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영어를 애가 왜 잘하겠어요? 영어 공부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은 왜 잘해요? 수학을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하죠. 국어를 왜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국어 공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어가 이제 모든 과목의 교과목의 기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어 안에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독해죠, 독해. 독해 안 되는 애들 보면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요즘 애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르쳐보면 요즘 왜 수학도 문제가 수식만 나오는 게 아니죠. 생활 수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학도 지문이 있어요. 길어요. 과탐도 그렇습니다. 이야기 과학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독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 학원 선생님들이 오히려 국어 학원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특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애가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잘해요 애가. 근데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어 교육을 거꾸로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국어가 모든 과목의 기초인데 우리나라 수능 국어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이 초중 고등학교 국어 교육이 수능 국어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수능 출제하고 시험 보는 데만 예산이 300억이 배정이 돼요.
그럼 이제 수능 국어가 목표로 하는 게 뭔가? 과목마다 조금씩 포인트가 나는데, 그럼 수능 국어는 도대체 뭘 목표로 할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SAT라든지 영국의 그 A레벨 이런 테스트가 있죠. 그런 거는 사고력 테스트하고 좀 비슷합니다. IQ 테스트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국어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고력 테스트도 포함하지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지키려고 해요. 국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독해나 사고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읽기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어예요. 이걸 우리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정독이라고 하죠. 국어를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읽는 속도가 느려서 문제를 자꾸 틀린다. 이거 국어 못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왜 문제를 틀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없죠.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자꾸 이제 고등학교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빨리 읽어라. 시간 제게 지금부터 시작. 왜 못 읽니? 이런 식으로 막 닥달을 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읽기를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바르게 읽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읽는다는 게 뭐냐? 성경 읽는 거하고 비슷하죠.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뭔가 깊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러죠. 그러면 국어를 애들한테 읽기를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된 부모님인데 제가 바르게 읽기 얘기하면 제가 돌 맞아요. 그렇겠죠? 지금 입시가 코앞인 애들한테는 어떻게 읽기를 가르쳐야 돼요? 빠르게 읽기를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읽기가 아니라.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어를 초등학교 때 영어를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영어 한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럼 중학교까지 영어를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서 수능 1등급 받겠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영어 1등급 받는다. 조금 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영어 1등급 받겠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국어는 어떠냐? 똑같아요. 애들이 바르게 읽기를 연습 안 해서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어 공부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영어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좀 쉽게 얘기하면 국어는 지문 안에 싹 다 답이 있어요. 바르게 읽기가 뭐냐? 지문 안에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다 찾아내는 연습이에요. 선택지가 5개 있죠?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죠? 그럼 애들이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까요? 거기다 감으로 찍어요. 각 고른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 왜 이걸 답을 했니? 물어보면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 못 받아요. 그럼 바르게 읽기가 뭐냐? 지문 안에서요,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몇 달러, 몇째 줄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답도 오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실제 수능 출제위원으로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저희 김주혁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가 수능 출제 한 달 동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출제하는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된대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개 지문의 세트 문제인데 그것도 다 안 쓴대요. 어쨌든 2문제인데 그럼 그 2문제 출제하고 나머지는 뭐 할까요? 사실 2문제 출제하는 건 하루 만에 하거든요. 나머지는 출제위원들하고 감수 대학 교수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운대요. 왜 멱살잡이 하느냐? 이게 왜 답이 아닌데요? 이게 왜 답인데요? 이거를 밤새도록 토론을 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지문에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여기 근거가 이게 있잖아요. 시비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바르게 읽기, 다시 돌아갈게요. 바르게 읽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지문 안에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이에요. 이게 바르게 읽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 되죠. 바르게 읽으려면 빨리 읽으려면 안 돼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교육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못해요, 이거. 바르게 읽기가 돼야 빨리 읽기가 돼요. 바르게 읽기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읽기를 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에요. 단순하게 읽기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지금 논술에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국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실제로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수능 국어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항이. 다들 아시겠지만 1번부터 15번까지가 뭐예요? 화법, 그 다음 작문, 문법이에요. 80분 동안 총 45개 문항을 시험을 보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그럼 16번부터 30번까지는 뭘까요? 문학이죠. 고전, 운문, 산문, 현대, 운문, 산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31번부터 45번까지. 이게 비문학이에요.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네. 실제로 수능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일 어려운 게 처음에는 이제 문학이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암호 같아요. 비문학은 읽어보면 좀 알 것 같거든요. 처음에 문학이 어려운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딱 올라가면 이제 뭐가 어려워져요? 비문학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져요. 이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제재별로 출제가 되지요. 수능에 그런 제재가 출제가 되는 이유는 이 정도는 알아야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교양 실력을 갖췄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냐? 어머님들 한번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 수능이 매년 공개가 되지요.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비문학 지문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원리 아세요? 저는 읽어도 몰라요. 뭐 LED 형광등의 원리 이런 게 나와요. 그거 나오면 괜찮아요. 칸트 나와요. 헤겔 나오고 하이데거 나와요. 자크 라강 이런 거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걸 몇 분 만에 읽어야 되죠? A4 용지 한 장이 조금 안 되거든요, 길이가. 이 지문이 매년마다 이제 4세트가 출제가 돼요. A4 용지 한 장이 안 되는, 한 장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한 장짜리가 4개가 출제가 되는데 정보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럼 한 지문에 부속된 문제가 4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실제 푸는 시간이 읽고 문제를 4문제를 푸는데 6분 30초 만에 해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칸트 전공자입니다. 진퉁이에요. 서강대 철학과 나오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칸트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가가지고 뭐 박사 후 과정 이런 거 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대학에 강사합니다. 칸트 전공자예요. 국내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출제됐던 수능 칸트 문제 지문을 보고 6분 30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해가지고 실제로 풀게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어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칸트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온 거예요? 3문제가 나온 거죠. 4문제 틀렸어요. 어휘 문제도 틀렸다는 얘기죠. 어휘 문제 틀리고 기초적인 사실 확인 문제 틀리고 추론 문제 틀리고 응용 문제 틀리고 다 틀렸어요. 그럼 그 걔가 왜 틀렸느냐? 시간 제한을 주니까 틀린 거예요. 읽기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논술은 거의 다 포커스가 비문학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싹 다 비문학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작년도에 수능 만점 받은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 올해 수능 시험 다시 보라고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과목별로 다 틀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학들 데려다 놓고요, 수능 시험 보게 하면 만점 받을까요? 못 받아요. 대단한 시험이에요. 수능을 얕보면 안 돼요.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제가 지금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고3만 한 15년 가르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왜 지금 중학생을 가르치느냐? 좀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3 스트레스를 15년 동안 받으니까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애들이 처절하게 울어요.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요. 지들도. 엄마들도 알아요.
제가 학부모 설명회를 많이 하는데요.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태도가 다릅니다. 초등학교 어머님들은요, 빳빳해요. 빳빳합니다. 뭐 리액션도 거의 안 해요. 네가 한번 짓거려봐. 중학교 어머님들은 공감을 잘하세요.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얼마나 많이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달라지죠.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어떨까요? 굽신거립니다.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말기암 환자 같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고3 애들 가르쳐보면요, 너무 불쌍해서 못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기친다는 거 알아요. 나도 니한테 사기치고 있다. 지도 알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성적 개선 안 돼요. 그럼 니 왜 학원 다니는데? 물어보면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안 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우리 학원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좀 호흡을 길게 끌고 가는 수업을 만들어 놓은 게 논술이에요. 이게 논술 시험 대비하는 정도가 아니다. 국어의 비문학을 대비하는 거다. 궁극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논술 시간에 애들한테 책을 읽히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책 읽히는 거. 왜 책을 읽히느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 나부랭이 풀어가지고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택도 아닌 얘기예요. 문제집 그거 다 풀어봐야 책 한 권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책을 읽어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글쓰기에 호흡이 늘어요. 글쓰기가 아니라 글 읽기에 호흡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술은 애들한테 책을 읽히는데 동기부여를 하는데 모든 시간과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책 많이 읽습니다, 애들. 쓰고 독서 감상문 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얘기를 바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PPT를 잘 못 써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PPT로 멋지게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큰 설명회 가도 이렇게 써가지고 해요. PPT 하면 왠지 사람이 로봇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그래프를,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쪽을 재미라고 하고요. 이쪽을 동기라고 해볼게요. 우리 왜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에 음악 지필고사 봤던 기억 나시나요? 음악. 예. 옛날에 그런 시험들을 봤는데 음악 공부 재밌던가요? 심지어 음악 전공자들도 음악 공부 지루해해요. 바로크 음악, 이런 거, 낭만주의, 낭만파 음악 이런 거 지필고사 볼 때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기 싫죠. 왜 하기 싫을까요?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째, 재미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4분면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A 영역이고, B 영역이고, C 영역이고, D 영역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독서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인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A 친구는 어떤 친구죠, 지금? 재미는 잘 느끼죠? 공부에서 재미는 느껴요. 공부가 재밌다고 합니다. 동기는 어때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동기는? 맞지요? 이런 케이스는 전형적인 중학교 상위권 아이들입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성적도 잘 나와요.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재밌어요. 근데 지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애들은 중학교 가면 성적이 바로 곤두박질 쳐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할 이 너무 많죠. 쓸데없는 걸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재미가 없으면 금방 학습을 놔요. 그러니까 A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제일 못하는 애가 얘죠. 1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B 영역이 사실 최고죠. 그럼 얘는 어떤 애일까요? 공부가 재밌대요.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신난대요. 실제 그런 친구들 있습니다. 최상위권 애들. 왜 그러냐면요, 성적이 잘 나오지요. 성적이 잘 나오니까 뭘 해도 재밌어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또 전교 1등 하면 엄마가 이번에 핸드폰 새로 바꿔준대요. 너무 재밌어요. 짜릿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알아요. 지가 서울대 연고대 갈 거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대로만 가면 아싸 난 내 인생 핀다. 애들 다 알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의대 간다 막 이래요. 그 열심히 하는 거죠. 성적도 잘 나오니까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애들일까요? 얘들은요, 뭐 말안 해도 알겠지만 전국 수험생이 40만 명이죠. 물론 이제 올해부터 이제 꺾여가지고 40만 명이 안 돼요.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이 60만 명이에요, 매년마다. 제가 대학 갈 때는 100만 명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60만 명인데 등급 아시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쭉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요 80% 하위 80%가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위 80%가 3등급 중반까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9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다 여기라고 잡아보면 하위 80%예요. 상위 20%를 제외하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놀랍죠? 고3 가르치면 이거 느껴요. 그럼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기 싫어 죽으려고 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 한심하고 내가 보기에도 한심해요. 어쨌든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못하면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앉아있는 거고.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게. 그나마 나은 애들이 얘들이에요. 자, 얘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냐? 필요성을 알고 있죠.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겠다. 얘들은 스트레스 관리만 잘하면 1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쭉 나가게 되면 성적이 오르겠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든지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뭔가 돼요.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에서 지금 저는 초등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이상 공부예요. 재미가 중요할까요? 동기가 중요할까요? 감이 오시죠? 동기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재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사실 우리가 좀 인간이라고 약간 보기 어렵죠. 저는 행동 심리학적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인간으로서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덜 갖춰져 있죠. 그래서 애들을 사육하듯이 키우죠. 학교에서 보면 실제로 동물 가르치듯이 어떤 신호를 주죠. 일어서서 손 번쩍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거의 뭐 반사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학습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재미가 중요해요. 왜?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부터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막 배우기 시작해요. 재미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중학교 수학 한번 보세요. 중학교 수학만 잘해도요, 수능에서 3등급까지 쳐요. 중학 수학만 잘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는 얘기는 난해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미가 없으면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이제 학습 포인트가 다시 생겼어요. 자, 애들한테 공부를 계속 시키려면 결국 뭘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돼? 동기를 계속 불어넣어줘야 돼요.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때려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는 거는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이 뭐야? 거의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애 때려서 말 안 듣죠. 요즘 또 못 때리잖아요, 애들. 윽박 질러가지고 공부해요, 애들이? 못하죠. 스스로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어렸을 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 동기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동기를 얻을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거, 학습의 이유를 알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쉽지 않죠. 왜냐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리 공부를 한다. 도대체 내가 흙의 성분을 왜 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습의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동기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랬는데 가난과 고난이 동기를 줍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 못 가면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의 그 못 사는 산동네 문라이트 빌리지라고 달동네라고 불렸던 고지대 목조 가옥전 출신입니다. 가난했어요. 동기부여가 정말 잘 됐어요. 대학 못 가면 공장 가야 됐어요. 형광등 만드는 공장이 옆에 있었어요. 많은 애들이 거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난과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알죠. 그럼 열심히 하게 되죠.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됩니다. 중학교 애들까지는 몰라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집이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 이걸 알아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럼 하기 싫어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게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거는 사춘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동기부여를 어떻게 공급을 해주느냐가 포인트예요. 맞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 지나가지고 깨달았는데 보니까 지금 성적이 4등급이에요. 그럼 이미 늦었어요. 자, 다시 포인트는 중학교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느냐. 가난과 고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봤는데 신앙과 종교의 힘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그 꿈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죠. 나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될 거야. 그런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요. 책 읽은 애들이에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애들이. 하다못해 영화 보고 한번 울면서 휴머니즘 영화 보고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애들은 달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성적표에 1등급 딱 찍혔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영화 한 편 보고 눈물을 흘렸을 때일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감정이라는 힘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를 제공해줘요. 이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독서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을 해줘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원 지금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애 중에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차재겸, 네, 실명 공개할게요. 차재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책을 참 정말 성실하게 잘 읽는 애거든요. 얘 글 쓴 거 보면은요, 읽다가 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이 뭐랄까, 고민, 그 다음에 다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독서 감상문 노트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학원의 논술 수업의 모든 포커스, 모든 힘,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책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이걸 내가 읽으면 뭐가 좋다, 왜 읽어야 된다,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 중요한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좀 해보면은요, 독서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어머님들한테 꼭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내 독서 지도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독서 전문가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사실이죠. 제가 옛날에 요즘 제가 이명박 때 블랙리스트 실제로 올라갔어요. 농담이고요. 어느 날 잘렸어요, 이명박 때. 제가 원래 EBS에서 논술 강의 했었는데 갑자기 강의가 잘렸어요. 강의 내용 때문이라고만 언급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도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EBS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혀야 되고 읽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학원 교재 얘기도 좀 할게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독서를 어떤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책 읽을 때 주로 어디서 읽으세요? 자유롭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읽긴 읽으시죠? 네. 주로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침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네가 책을 못 읽는 거다. 사실 생각해보면 독서는 매우 어려운 활동이에요. 맞죠?
우리 몸은 사냥하기에 좋도록 진화되어 있어요. 대퇴부 근육을 보세요. 팔 위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튼튼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우리 몸이. 근데 독서하려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침대에서 만약에 우리가 책을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침대는 눕기 위한 장소죠. 그럼 침대에서 책 보면 어떻게 돼요? 잡니다. 그러니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독서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책상을 아이들 집에서 좀 꾸며주실 때 멋지고 예쁜 거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하면 딱 좋아요. 독서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활동이라는 걸 전제로 걸어야 돼요. 그럼 책상에 뭐가 산만하게 많으면 얘네들이 책을 못 읽어요. 이거 제가 인터넷 중고가로 알아보니까 걸상까지 합쳐서 한 조에 15,000원이면 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서용 책상이 따로 있는 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기 절대로 옷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이제 애들이 앉아서 이제 책을 읽는다. 제가 이제 어머니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필독서가 너무 어렵대요. 필독서가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대요. 독서를 음식 먹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딱 좋아요. 지 입에 맛있는 거 먹으면 맨날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빨리 죽어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라 농담한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죠. 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어렸을 때부터 애들 어떻게 식단을 짭니까? 막 뭘 갈아가지고 속에 어떻게 해서든 야채를 집어넣으려고 별 노력을 다 하시죠. 독서도 똑같습니다.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기 싫어도 하게 해야 돼요. 어머님들이 힘드니까 우리 학원에서 동기부여를 시켜준다는 거고요. 책이 재미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잡는 부분들은 학원에서 도와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애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당연하지요. 독서를 우리가 1년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할 거죠. 독서는 운동하고 똑같아요. 써볼까요? 잊어먹기 전에 써볼게요. 방금 얘기했어요. 독서는 뭐하고 같다고요? 첫째? 음식하고 똑같아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독서는 운동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러닝머신을 막 뛰었어요. 한 3시간을 땀을 빨 뿌리면서 뛰었어요. 그리고 막 숨차게 내려와가지고 거울 비춰보면서 이 뭐야? 이 배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이거 사기잖아. 내가 운동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부모님들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니 우리 애가 책을 읽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독서 하나만 하래 뭐. 이런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요, 특히 그 독서 후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님들이 그렇죠. 애한테 책 읽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참 읽고 나서 후속 질문 들어가죠. 자기가 학습 활동을 머릿속에서 짜가지고 막 얘기해주죠. 물어보지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좋지 않아요. 독서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1순위 질문이에요. 애가 재미를 느꼈든 못 느꼈든, 다 읽었든 못 읽었든 질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코멘트도 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있어요. 우리 기억력의 신비를 아시죠? 당장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시죠?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잖아요. 독서는 처음엔 단기 기억으로 들어갔다가 지속적인 정보 자극이, 동일한 자극이 주어질 때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죠. 그 기간을 기다리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책 내용이 어렸을 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뭔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커서 이해된 경우가 많았죠. 저 그랬거든요. 장발장 내용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다시 안 읽었지만 나중에 커서 이해가 됐어요. 나는 무조건 그 형사가 나쁜 형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독서의 효과는요 평생을 가요.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 독서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똑같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운동을 하루에 몰아치기 하면서 막 6, 7시간씩 하면 안 되죠. 제일 좋은 운동이 뭐죠? 하루에 몇 분?
예, 하루에 30분 걷기. 아시죠? 독서도 똑같아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루에 딱 30분은 좀 작고요. 40분 정도 독서하시면 딱 좋습니다. 애들이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안 읽어요. 하루에 한 40분 정도밖에 안 읽지만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꾸준히 읽어나가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독서는 운동이다. 그 다음에 또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술을 익혀야 돼요. 기술. 이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운동이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운동할 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운동하다가 죽는 거 아시죠? 엽기 이거 들다가 목에 걸침 사고 일어나는 거 아시죠? 요령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독서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서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독해력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를 한번 시켜보세요. 한 단락을.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절 단위로 끊어 읽어요. 이런 경우는 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난독증 증상까지 가는 경우는 음절 단위로 끊어 읽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제가 좀 약간의 그 스킬을 말씀드리면요. 잘 읽는 아이들은 어떻게 읽냐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아나운서들이, 방송 그 뉴스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속도가 빠르게 들리나요? 느리게 들리나요? 적당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요, 굉장히 빨라요. 맞죠? 그럼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속도를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말 못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는 적당하게 들리거든요. 아나운서들이 이거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 화면에 텍스트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화면에 텍스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읽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듣기에는 천천히 들려요. 그 왜 그러냐면요, 끊어읽기를 잘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끊어읽기. 그러니까 호흡이 쭉 연결된 단위는 붙여서 가지요. 중국에서 날아온 중국발 황사가 우리나라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에서 시작된 중국발 황사가, 여기는 하나의 의미는 아니죠. 그럼 이걸 붙여서 가야 되죠.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은 중국에서 날아온 고비 사막 중국 황사, 이딴 식으로 가요. 근데 잘 읽는 사람들은 하나의 의미의 단위는 붙여서 가고 끊어읽기를 탁 하면서 그 다음 가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텍스트가 있죠. 눈이 가는 속도와 이해의 속도가 같으면 난독증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내 눈이 여기를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데 눈이 가는 속도와 소리를 내서 발음하는 게 똑같으면 난독증이에요. 그럼 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템포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잘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이 먼저 읽어가고 있고 이해가 뒤따라가지요.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독해력이 좋아요. 그럼 눈이 계속 먼저 가면 이해가 뒤따라가게 되는데, 눈이 계속 먼저 가면 그 앞에서 봤던 정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기억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에서 결국 이제 책을 잘 읽는 기술이라는 거는 독해력인데,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억력이에요. 이건 실제로 고3 애들 가르쳐 보면 알아요. 애들이 독해를 등급이 낮게 나오는 애들은요,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문장을 하나 딱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앞에 읽었던 문장을 잊어버려요. 세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두 번째 문장을 잊어버려요. 네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앞에 읽었던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주제가 뭐니? 모르겠어요. 그럼 아는 단어 하나만 떠올려봐. 선생님,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들인데요. 실제로 등급별로 기억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러면 독해는 결국 기억을 자극하는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케이스가 기억력을 자극을 잘 시켜주느냐? 쉽게 얘기해서
책을 오랫동안 읽은 애들이 훨씬 유리해요. 책을 소리 없이 계속 이렇게 읽으면, 계속 앉아가지고 읽으면 머릿속에서는 계속 기억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애들 소리 내어 읽기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끊어 읽기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끊어 읽기 표시하지 말고요. 딱 숨 쉬는 부분에서 적당한 구절 단위들이 있죠. 그 부분에서 애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끊어 읽기를 계속 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정말로 바르게 읽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소리 내어 읽기를 계속 시키는 게 좋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 난독증 치료할 때도 소리 내어 읽기를 자꾸 시켜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난독증은 딴 게 아니고요, 눈하고 이해 속도가 일치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증상이에요. 그럼 눈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눈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끊어 읽기를 시키는데, 끊어 읽기를 머리로는 못하니까 소리 내어 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소리 내어 읽기 정말 중요해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시켜주는 게 좋다.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국어 시험은 굉장히 정보량이 많지요. 그럼 이걸 눈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만 못 봐요. 반드시 뭘 시켜야 돼요? 밑줄 긋기를 반드시 시켜야 돼요. 애들 시켜보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줄 긋기를 어머님들이 한번 시켜보시는데, 밑줄 긋기에서 짜증을 낸다. 벌써 한 템포 늦은 거예요. 밑줄 긋기 딴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려내는 거죠. 그럼 얘가 밑줄 긋기에 짜증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려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줄 긋기를 못하는 애들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도 돼요. 다양한 정보 처리 기호들을 가지고 밑줄을 자꾸 긋고 동그라미 치고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독서 전문가들은 핑거 리딩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하고요, 어머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텍스트든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볼 때 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읽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중력에서. 핑거 리딩을 권장을 해요. 독서의 속도를 조절을 할 때도 눈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의 속도로 조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게 중학교 때 읽기 교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학원의 교재들이 상당 부분 이런 데 이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제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교재 엄청 잘 썼어요. 제가 직접 썼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썼고요. 교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저희 학원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재는 아이들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또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그리고 단계별로 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걸 지워야 되겠죠? 이걸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끄면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네, 됐습니다. 이런 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교재 코너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수업을 할 때 더블샷이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해요. 사진 2장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아이고야.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2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비교하기하고 대조하기라고 하는 논리사고를 익히려고 해놓은 거예요. 단어로 생각하기, 이런 코너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2장을 보면서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용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재는 전부 다 필독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독서의 동기부여 코너예요. 그 책 읽으면 뭐가 좋은지, 또 읽어왔으니까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있단다, 얘기를 재미있게 풀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책 내용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논쟁 비교하며 읽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은 고전 지문들을, 아까 우리 칸트 얘기했었죠. 칸트 그런 거를 생짜로 실어 놓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죠.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필독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책은 어떤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단순한 책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것과 관련 있는 학자들의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애들이 견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애들이 어떤 학습을 하느냐? 밑줄 긋기 연습해요. 이게 선생님들이 독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 수업할 때는 제가 타임워치거든요. 카운트다운을 해요. 3분 30초 시간 준다. 밑줄 긋기 한다. 3분 30초 동안 딱 읽으면서 애들이 밑줄 긋기 연습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필독서 내용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책 전체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아니죠. 중요한 내용만 쏙쏙 빼가지고 테마별로 다루는 건데 쉽게 말하면 북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썰을 푸는 거예요.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책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루긴 다루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배경 지식을 애들한테 딱딱하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을 애들한테 좀 부드럽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이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애들이 읽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애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미술책도 읽어야 되느냐?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도 6월 모의고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비문학 지문에. 그래서 읽히는 거예요. 비문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고요. 네. 요거는 이제 심화학습으로 넘어간 건데요.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었죠, 애들이. 그럼 책의 논리를 한마디로 딱 축약해 놓은 건데 여기서 맞는 걸 고르기에 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고요. 요거는 아주 깊이 있는 그 배경 지식을 여기다 실어놓은 겁니다. 그렇고 본문 독해, 달려라 독해라는 건데요. 이게 책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책과 관련된 주제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철학입니다. 애들이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5분 동안 아래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세요. 여기서도 밑줄 긋기 훈련을 시켜요. 그렇다고 애들이 막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가지고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간단하게 글을 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 우리 학원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가실 때 열어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 교재를 컨셉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잡지책 중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 아시나요? 그거 컨셉을 오마주 했습니다. 패러디 아니고요. 오마주 했습니다. 사진도 많고 막 읽을 거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교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아이들한테 딱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 기제가 많지요. 우리가 1년이 총 5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유학 기제가 그 중에 3개 과정이 더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논스타 플러스라는 교재를 쓰게 되는데요. 필독서는 주로 뭐와 관련이 있느냐? 꿈을 발견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위인전들을 읽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다뤘던 책이 세상을 움직인 10대들 소년편이 있고 소녀편이 있어요. 한 권당 한 30명 나옵니다.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애들이 2권을 읽었어요. 소년편, 소녀편 읽었으니까 몇 명을 본 거예요? 60명 가량을 본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냐면요. 가보면 압니다. 자유학 기제 때 무조건 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쫙 깔려요. 그리고 계속 뭘 써오게 만들어요. 그런 용도하고 관련이 있고 또 경영학이라든지 자기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학 기제 때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시간에 이제 뭘 가르치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부여와 관련된 부분인데 애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게 생활관리예요.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관리 해주셨죠. 때렸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듣고 이러면 무지막지하게 맞았잖아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클레임이 많기 때문에 아예 터치를 안 해요. 애들한테. 아시죠? 학원에서 해줍니다. 생활관리 중에 어머니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목숨 걸고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벌이셔야 돼요. 다 지금 허용하셨죠? 스마트폰. 다 사주셨죠?
안 사주셨다면 정말 잘하셨는데 이거 꼭 이제 후회하면서 회수하게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 영혼을 걸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애들 다 망쳐요. 고3 때 가가지고 후회하기 싫으시면요,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어서라도 스마트폰을 꼭 뺏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 다 망쳐요. 학원 보내실 필요 없어요. 어머. 스마트폰만 없애면요, 아주 혁명적으로 학원비, 사교육비 팍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힘들죠, 애들하고 전쟁 벌이기가. 그래서 제가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독서하면서요, 은근히 계속 암시를 줘요.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스마트폰을 폐지한 비율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따져보니까 한 50% 정도. 학원 수강하면서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없앴어요. 물론 폴더폰은 들고 다녀요. 인터넷이 안 되는 용도로. 그 목표로 잡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생활관리.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업 중에 다 들어가요. 또 어머님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면 관리예요. 뭐라고요? 수면 관리. 제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언제 주로 수면이 무너지느냐? 금요일에 무너집니다. 토요일에 뭐가 없으니까 학원을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죠. 그럼 애들이 새벽까지 뭘 해요? 그럼 새벽까지 뭘 하는 토요일 학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졸아요. 그럼 토요일 밤에 또 졸겠죠? 아니, 졸는 게 아니라 또 안 자겠죠? 그럼 일요일 날 또 낮에 졸아요. 그럼 밤낮이 바뀌어요. 월요일 날 애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약 먹으면 닭처럼 졸아요. 그럼 월요일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화요일 날 이제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프기도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가보면 화요일에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수면이 이렇게 바뀌니까 화요일에 병원 가가지고 약 지어 먹고 수요일에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요. 왜 그럴까요? 약발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목요일에 하루 종일 수요일에 잤으니까 목요일 이제 어떻게 돼요? 엄청 개운해져요. 이제 목요일에 공부하려고 오늘부터 시작이야 하고 딱 마음먹었는데 하필이면 학교 행사가 전부 다 목요일에 있어요. 체육대회 죽으라고 하고 오죠. 목요일에 또 자요. 뻗어서 자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공부 또 열심히 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하필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이래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오늘도 애들 믿으면 안 되는 게요, 분명히 11시에 애들 재웠는데 새벽 되면 애들이 깹니다.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애들이 깨가지고 뻘짓하고 있어요. 수면부터 잡아야 돼요. 무조건 11시에 재워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3 가르치면서 느꼈던 후회를 어머님들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수업 중에 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독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주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반부 한 6개월 동안은 잡 얘기가 죽어라고 나와요. 그래서 후반부 한 6개월 동안은 스마트폰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은 단순하게 이렇게 지식을 아이들한테 막 던져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맞죠? 어머님들 왜 학원 설명해 보셨나요? 아주 간단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오셨죠? 그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모든 그 프로그램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면 잠도 잘 자야 되고 스마트폰도 없애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왜 많이 읽어야 되는지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런 게 속에서 쌓여야 그게 수능 실력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입에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부원장님, 이묘희 부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학원의 국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짜여졌는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